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 반도체 얘기도 조금 해보면 좋겠는데 네네. 올해 이제 주목할 만한 반도체 기술 여러 가지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저 나름대로 올해 반도체 시황의 전체적인 예측을 한번 예. 해봤는데요. 예. 엔비디아의 강세는 1년은 더 유지될 것이다. 1년만? 한 3년부터는 이제 그 경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예. 이제 9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올해도 유지될 것 같다. 네. 2, 3년 후에는 한 70%까지 내려갈 것 같다. 미국 정부가 그 90%와 그 비싼 비용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3년 내로 30%를 뺏긴다고요? 저는 그렇게 일단 제 우와. 바람일 수도 있는데 예측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 30%가 줄어드는데 경쟁자가 예. 전통적으로 이제 인텔, AMD가 있어요. 예. 저희 연구실은 인텔 네이버하고 공동 협약을 맺어서 인텔이 연구비를 대주고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대 교수님 22명하고 같이 하는데 인텔의 가우디를 써보고 있어요. 가우디. 예. 엔비디아 H100하고 동급인데 잘 돈대요. 우리 학생들 3명이 써보고 있는데 하드웨어 성능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인텔이 그 가우디의 매출액이 오르지 않느냐고 보면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 서포트 쿠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 인텔의 미움을 오래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강자가 되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업계에서 그동안 너무 갑질을 했다고 생각하는 CPU도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AI 반도체 시대 그게 자본주의 원리일 수도 있고 국제 정세 정치적인 게임일 수도 있는데 예. 미움 받을 권리 뭐 이런 책 있지 않나요? 예, 그런 적 있었죠. 근데 미움 오래 받으면 하여튼 경쟁이 심한 것 같고요. AMD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타로 키우는 두 번째 기업이 저는 브로드컴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브로드컴일까요? 브로드컴은 일종의 설계 파운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TSMC는 생산 만들어주는 거고. 자기네는 직접 돈 벌지 않고 니들이 돈 벌게 도와주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설계해줄게. 예. 그럼 인텔은 설계해주되 비싼 칩까지 해서 패키징까지 팔아주겠다는 거고, 예. 브로드컴은 설계해주겠다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구글이나 메타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 아마존에서 보면 더 자기네하고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계를 대신 해주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TSMC의 고객들은 설계를 어딘가에서 해왔잖아요. 해왔죠. 엔비디아는 자신이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할 줄 안다는 건데 브로드컴이 설계해준다는 게 그리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엔비디아는 제조만 해주고 그 돈 받는데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그냥 GPU를 파는 건데. 네.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는 설계뿐만 아니라 TSMC에서 생산해 와서 패키징해서 GPU 형태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파는 근데 거죠. GPU만 아니라 그 HBM 붙어갖고 예, 모듈로 그렇죠. 파는 예, 거죠. 이거 이용해서 근데 요즘 만들어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체를 슈퍼컴퓨터까지 조립해서 파는 비즈니스 모델로 그렇겠죠. 가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과거하고 다른 게 GPU, HBM, 블랙웰이나 H100 한 모듈 하나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멀티모델은 같은 경우 그게 8개가 하나의 렉이 되고 그게 또 32개가 돼서 256개가 돼야 최소 단위의 슈퍼컴퓨터가 되고 예. 그게 또 수만 대가 붙어야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게 되거든요. 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예. 그러니 근데 일단 검증됐으니까 누구나 그걸 일단은 시간 싸움이니까 거예요. 예. 누가 빨리 이 시장을 점령하느냐 AI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엔비디아에 비싼 돈 주고라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줄 서서. 예. 우리는 줄 서서 사도 안 팔 거려 한국에는. 제슨 왕이 안 와서 멀죠. CES에서 예. 누굴 만날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브로드컴은 아니야 우리 그런 욕심 없어 설계만 해줄게 우리 설계 비용만 비싸게 내 이런 전법이 아닌가. 그러면 구글 같은 데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이제 설계하고 제작하는 거죠. AI에 쓸
칩을 설계해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으로 보면 그 엔비디아는 아예 그냥 집 지어서 이 집 사 10억이야 턴키 솔루션 이런 거고 예. 그 TSMC는 설계도 주시면 저희가 이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설계 감리 회사 그 시공 전문 회사겠죠. 네, 네. TSMC는. 그러면 브로드컴은 우리는 시공은 잘 모르겠는데 건축 설계 전문 회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또 틀릴 수 있는데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그 의존도를 좀 떨어뜨리고 좀 가격을 지금 1억 하는 블랙웰을 2-3천만 원까지 떨어뜨리고 경쟁자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면 브로드컴은 왜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왔느냐? 예. 브로드컴은 M&A를 많이 해서 성장한 회사고요. 예. 제스동의 엔비디아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설계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들 M&A를 했어요. 예. 그런데 브로드컴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뭐냐면 1차적으로 그 GPU와 GPU를 연결하는 컴퓨터와 연결하는 그 연결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광통신이든 뭐 구리를 이용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PU가 몇만 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려면 서로 연결하고 그 중간에 교통 정리하는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예. 전통적으로는 그 기술이 어디서 사용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통신 시스코와 같은 통신 장비 회사에 필요했던 기술이에요. 그걸 이제 서데스라고 그러는데 GPU하고 HBM 사이는 1024개 라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밴드위스를 높일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HBM4가 되면서 2048, 4000 몇 개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10만 개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컴퓨터 보드 길이의 연결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30cm든 1m든 100m든. 예. 그 1024개 HBM 라인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파이버나 이런 실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데이터를 직렬로 세운 다음에 저 반대쪽에서 다시 병렬로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NVLink라고 자체 기술을 또 갖고 있어요. 인피니밴드라고. 예. 자기네가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근데 브로드컴이 이 기술을 RP를 올해부터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로 갔다가 직렬로 갔다 다시 병렬로 병렬에서 직렬로 갔다가 병렬로. 옮기고. 근데 HBM과 GPU는 그 시간도 못 쓰니까 병렬에서 병렬로 그냥 가는 거고. 근데 그 IP라고 그러는데 그 설계 기술을 갖고 있은 거죠.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엔비디아하고는 다르지만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주가가 한 올해 1년 동안 2배는 오른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주가가 9위든가 테슬라와 TSMC 사이든가. 최근에 브로드컴이 많이 떴죠. 네. 브로드컴이 뜨는 거를 예를 들면 그 IT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엔비디아가 일단 너무 비싸서? 경쟁자가 뜨는 게 좋죠. 일단 엔비디아 경쟁자가 되니까 값을 떨어뜨릴 수 있고 자기가 설계만 해줘. 이러니까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다 좋죠. 네. 그런데 이때가 삼성의 기회라고 또 저는 보는 거예요. 엔비디아 말고 다른 데도 엔비디아는 SK, TSMC하고 연합체를 이뤄서 예. 삼성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어렵게 만들고 그럼 삼성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HBM4에서 올해 삼성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모멘텀을 HBM에서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회복하는 게 상당히 힘들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HBM4를 개발할 때 HBM4는 커스텀 디자인이거든요. 엔비디아 향, 마이크로소프트 향, 브로드컴 향 다 다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도 엔비디아의 경쟁자를 키워야 된다. 그런 면에서 브로드컴하고 회장하고 삼성 회장님이 만나셔야 된다. 이렇게. 최태원 회장님은 뭐 젠스왕하고 친하더라도. 네. 이거는 브로드컴이라. 네. 그쪽이 점유를 하면 그쪽에 뭐 그것도 어딘가에서는 찍어야 될 테니까 반도체를. 아니 디램 사자. 그러니까 HBM. GPU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설계한 예. GPU라고 하겠습니다. 가속기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쓸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HBM4나 3를 삼성이 제공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패키징까지 다 해. 삼성은 이제 토탈 솔루션에 강하니까
그래서 한번 물결을 이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설계 전문 브로드컴과 시공 전문 삼성이 만나면 집 나오는 그러네. 거 아니냐.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건설은 그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 법이 그렇게 바뀌었죠? 설계하고 시공하고 서로 잘하는 걸 하는 거죠. 아니요 네. 지금 우리 아파트는 설계 시공이 한 몸이죠. 그렇군요. 예.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는 뭔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처럼 그냥 파는 건데 그건 이제 고객이 굳이 개성을 발휘한 집을 원치 않죠. 그럼 안 팔리거든요 나중에. 근데 지금 이것처럼 예를 들면 엔비디아는 일종 기성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다 만들어서 GPU라는 걸 만들어서 네. 뭐 HBM도 만들어서 요거 그냥 쓰면 돼. 네. 이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야라고. 네. 지금은 물론 비싸지만 그걸 이렇게 주문형 설계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따로 찍어서 그거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엔비디아.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의 CEO라고 하면 예. 일단 엔비디아 솔루션이 너무 비싸요. 그래도 비싸요. 그래도 줄 서야 되고 그래도 순서를 정해줄 거 아니에요. 젠슨 와이 그걸 벗어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는 각자가 AI 서비스의 중점 방향이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어디는 뭐 검색, 어디는 LLM 멀티모달 그거에 따라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생성 모델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다르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설계하면 전력 소모나 성능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틈이 그게 10% 30%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맞춤형 설계를 하고 싶어 한다. 네. 브로드컴이 30%의 점유율을 가져갈 걸로 보십니까, 교수님은? 저는 제 기억에 미국에서 통신도 아마 AT&T 벨랩이 너무 그걸 뭐라 그러나 독점이라고 그러나요? 독점 금지법에서 나눴잖아요, 그죠? 예. 구글도 요즘 그런 프레셔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그래서 클라우드로 변신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예, 그런 똑같은 과정을 갈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엄청 유망한 거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HBM의 4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게 그 AI 시대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있는데 이 지금 가속기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하나가 GPU와 HBM 사이의 밴드위스, 두 번째는 GPU와 GPU 사이의 데이터 밴드위스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GPU 자체의 성능이 아니라 메모리 자체가 아니라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거.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HBM 내에 아예 GPU를 집어넣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엔비디아나 브로드컴도 그런 시대를 꿈꿀지 몰라요. 그러면 메모리가 기업이 잡혀 먹히느냐, 우리 지분을 갖고 우리가 거기를 하느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절대 절명의 우리의 갈림길이 있다 이렇게. 그걸 잘 몰랐구나. 그 GPU의 수요자인 구글, 애플, 뭐 테슬라 등등은 설계는 잘 못했나 보네요. 설계를 잘 못한 게보다도 인력 구성이나 투자 규모가 아마 작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AI 칩과 관련해서 이걸로 뭐 하고 싶어라고 하는 꿈은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칩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지금까지는 구글이 AI 다른 걸로 돈 버는 게 더 편하고 엔비디아가 갖다 써서 빨리 버는 게 더 편했겠죠. 자체 개발하고 이러는 것보다. 애플은 M이라고 하는 칩을 스스로 만들어서 TSMC한테 요대로 만들어만 주세요 해서 갖다 쓰잖아요. 그럼 설계는 본인들이 다 한다는 거죠.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이 가서 명함 주고 할 일이 없죠. 그런데 AI로 보면 애플 AI 그 지금 이제 맥북이나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설계는 제가 알기로 그 ARM이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 기반이에요. 그 ARM이라는 건 영국 회사인데 지금 아마 소프트뱅크에 팔린 것 같은데 그 아키텍처가 GPU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ARM 아키텍처 상에서 그 ARM 아키텍처는 좀 느리지만 저전력 칩을 만들어서 맥북에 집어넣고 그래서 다른 거니까. 그것도 역시 처음에 애플이 인텔 칩 쓰다가 기분 나빠서 자체로 한 거잖아요. 근데 GPU 쪽으로 잘한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애플 CEO면 일단 브로드컴 거 갖다 쓰다가 어느 시기에 자기가 좀 내적 역량을 키우거나 M&A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브로드컴은 본인들도 설계를 잘 못하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설계 능력이 갖춰져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저는 그 아까 그 연결, 그 GPU끼리 연결하는 그거는 30년 이상 했던 거고요. 갖고 있는 기술이 거기에 접목돼서 뭔가 그 다음에 쌓여 뭐 몇 년간 우리가 몰랐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하고 공동 설계 작업을 좀 한 것 같아요. 맞춤형 GPU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GPU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좀 뭐 너무 전문가인 양 조심스러운데 GPU라고 불러요. 원래 이름이 General Purpose GPU예요. 제너럴 퍼포즈예요. 그래서 범용 소프트웨어 CUDA 프로그램 짜면 트랜스포머 모델도 하고 소라도 하고 챗GPT도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개발 단계에서는. 아직 그런데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 끝났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10년은 더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다양한 걸 서포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특정 용도로 데이터 센터 AI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쓰겠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GPU의 제너럴 기능을 빼고 스페시파이해서 더 성능을 좋게 한. 지금 우리 얘기가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 HBM 얘기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 3년 내로 지금 GPU 가격이 1억에서 2, 3년 내로는 뭐 많이 떨어지도록 프레셔를 받을 것이다. 조짐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하나 더 기술적으로 중요하다면은 또 하나는 이제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은 있는데 TSMC가 일단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게 패키지하고 아까 그 GPU와 GPU를 연결한 연결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습니다. 그게 제가 올해 2025년에 예측하는 거고요. 제가 AI도 좀 예측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남는 게 지식이지만 저희는 남는 게 시간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방송 나가. 괜찮습니다. 저희가 사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편집 재미없으면 편집해 주시고요. AI는 어떨까 이렇게 봤는데 수익 모델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계속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100조씩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언급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보면 특별한 건 아니고 개인형 맞춤형 에이전트를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를 최대화 비서를 두는 거죠. 뭐. 저 대신에 하루 종일 일해 주는 거죠. 일정표 짜고 보고서 쓰고 그런 얘기가 제가 전부터 주장했는데 AI가 인간보다 장점이 제가 이제 조교 없으면 일을도 못 하고 예약도 못 하고 이러는데 조교가 돼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조교는 월급도 줘야 되고 가끔 밥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전기만 넣어주면 24시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노조도 없고 개업도 없고 그런 자기의 일을 대신해 줄 근데 이제 일반적인 비서 뒤에 전문 비서가 붙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가 법률 에이전트 뭐 부동산 에이전트 건강 에이전트 이렇게 교육에 나를 최대한 전문가로 서포트하는 에이전트가 또 뒤에 그런 거를 꿈꿈으로써 개인 제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내고 그 에이전트 쓰면 직업의 연봉이 몇 천만 원 1억 오른다 이러면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꿈꾸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영역이 AI 아까 X라고 했는데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국방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제 많이 드러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팔란티어의 그 주가가 오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국방. 네, 국방에 먼저 쓰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럼 1시간 더 하시죠, 뭐. 전쟁이 아니 그러면 올해 예측 다 하고 국방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조 이상 아마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00조는 투자할 것이다. 그다음에 멀티모달 인공지능이 어쩔 수 없이 그 초거대 모델이 되고 그러면 GPU 10,000대 100,000대 되는 그 트랙이 그 방향이 있고 또 하나가
스마트폰이나 가전에 들어가게 경량화하는 그걸 엣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또 개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우리 두뇌를 대체하는데 우리 육체를 대체하는 로봇하고 결합하는 AI 로봇이 이제 상당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6번째쯤 되는 지금 멀티모달 인공지능이 너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GPU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 양을 줄이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걸 이제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만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연구가 계속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AI가 확산이 되는데 뭐 제조업, 경영, 뭐 경제, 주식 투자, 당연품, 의료 이렇게 조금씩 확장되는 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6분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AI는 이제 시작도 안 한 거. 저는 30년에서 100년 갈 거라고 보고요. 이제 한 2, 3년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년이면 그 제 예측이고요. 틀리면은 제가 나중에 사과드리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아니 이제 우리 인공지능 보고 신기해하던 게 한 1, 2년밖에 안 돼서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고 이미 세상 바뀌고 있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요즘 지하철을 타 보면 앞자리 10분이면 9분이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했거든요. 안 보죠 이제. 지금 다 인터넷에 노예라고 뭐 하지만 인터넷 없이 못 살잖아요, 그죠? 똑같이 될 것이다. 뭐 인공지능이 인터넷, 유튜브 다음에 AI다 이렇게. 우리 뭐 메타버스 같은 거는 오다 말았잖아요. 다시는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비퀴터스 뭐 이런 메타버스 이런 건데 메타버스와 이 AI가 언젠가는 좀 결합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보면 이제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보고 헛것 보고 이제 창난 일으키면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본질적으로. 게임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앞으로 미래에 거기 올라오는 동영상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걸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메타버스가 몰입성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마운트에 쓰고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그냥 인공지능 세상의 하나의 조그마한 갈래 정도로 이렇게 예측합니다. AI로 앞으로 세상이 변할 것 같다는 건 뭐 많은 사람 동의할 텐데 그래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건 예전에 우리가 IT 버블 같은 걸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좀 앞서가서 한번 그냥 확 무너진 다음에 결국은 다시 가긴 갔지만 그런 우리가 그래서 너무 앞서 있는 건 아닐까 기대감이? 그거를 뭐 데스밸리라고도 얘기도 하더라고요. 2, 3년 후에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때 왜냐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라 러시안 룰렛 같나요? 뭐 서로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반도체 메모리도 그런 전쟁에서 서로 이제 상대방 죽을 때까지 투자 뭐 이런데 수익 모델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나 1년에 100조 1000조씩 투자하는 그거서 한번 멈춰했다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게 하나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반도체 GPU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전력 소모도 많고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데이터 센터 옆에 SMR을 지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실리콘 기반의 현재 컴퓨터의 한계인데 그걸 극복해 보려고 이제 퀀텀 컴퓨팅이 등장한 건데 이제 퀀텀 컴퓨팅 다음에 얘기하면 또 그것도 숨겨진 약점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요. 물리적으로는 재미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누구나 언제나 우리 인터넷 쓰듯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 너무나 많은 비용과 전력 소모가 있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은 그냥 돈 쏟아 부어서 신기함을 그냥 관찰하고 있으나 그것이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지하철 타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갖고 있게 되려면 그 중요한 이 전기를 어떻게 감당해?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라는 숙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고 만약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메타버스처럼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인공지능. 몇 년 전에 우리가 인공지능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어 하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주차장이나 충전기가 모자라서 전기차가 좀 가다가 이게 주춤하듯이 전기차조차도 그렇고 저는 예를 들면 해상풍력 말은 되고 예를 들어 화성 탐사 이론은 되는데 저는 좀 오래 간다는 쪽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뭘까? 왜 보세요? 왜 그렇게 보세요? 그게 왜 극복될 거라고 보세요? 역사의 발전을 그렇게
설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게 기술자들이 제가 키신저라고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이제 100세까지 마지막에 공부한 게 AI예요. 키신저가 네, 책도 썼잖아요. 그분이 그 닉슨 대통령 때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태어나기 전일지도 모르지만은 1970년대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중국이 이렇게 컸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핵무기와 같은 게임의 룰로 사용될 하여튼 인공지능이 네. 물론 개발하고 나면 이제 결국은 그게 대결의 뭐 수단으로도 될 텐데 저는 그에 앞서서 이 비용과 이익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본질인데 이거가 과연 해결이 될 거라는 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화요금으로 통신요금으로 한 달에 10만 원 쓴다. 5만 원, 10만 원 쓴다. 의료보험비는 한 5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명세서 잘 안 보지만은 주택 비용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쓰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마련하고 대출하고 의료보험비 정도로 전 세계에 몇 억이 돈 내면 그 비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비 없이는 우리 너무 리스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료보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의료 혜택도 보고 우리나라 굉장히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미국은 또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영국도 그런데 맞아 의료보험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AI 없으면은 자기가 진짜 오토바이 탈래도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직업으로 해서 경쟁력 가지고 뭐 일을 하려면 그 정도 돈을 50만 원 한 달에 내는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 끊고 지금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내는데 끊고 못 살잖아요. 그죠? 인공지능도 그런 성격이라서 저는 그렇게 디자인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제가 구글 CEO라면 생산성의 향상이 더 높아질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말은 되겠죠. 제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 지금 시간 이제 한 5년 전에 그때는 하이닉스가 많이 밀렸거든요. 뭐 왜 이렇게 못해? 못해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친하니까 왜 삼성에 밀려요? 뭐가 가장 불리해요? 그랬더니 재고 예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고 예측. 삼성은 갑이니까 뭐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예측 가능할 것 같고 그 당시 이제 하이닉스가 을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내부 마케팅 능력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AI를 근데 그게 재고 비용이 어떤 때는 뭐 조 단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그런데 그게 그 어느 회사는 AI 알고리즘 써서 재고가 10%가 줄었다. 그러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자, 배달의 민족과 쿠팡과 하는데 어디는 미리 저 사람들이 오늘 한일 축구가 있다 그러면 맥주, 치킨이 몇 개 팔린지 다 알고 미리 다 구워 놓은데 하고 이제 주문 봐서 1시간 후에 그런 게임에서 근데 그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사면 산업 자체가 경쟁력이 차이가 나지 않겠나. 산업이 완전히 한 군데는 무너져가고 한 군데는 계속 이득을 얻고.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2025년의 예측이라든가 미래 예측은 다 예측이잖아요. 예측이라는 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겸손한 마음은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을 안 하고 준비하면 항상 2등 받게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그럼 오늘 팔란티어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시죠. 양자 컴퓨터 얘기도 다음에 꼭. 양자 컴퓨터 좀 조심스러운데 워낙 전문가가 많아서 근데 이제 인공지능 입장에서 과연 양자 컴퓨터가 도움이 되느냐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 푸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팔란티어가 말씀하신 인공지능 에이전트죠. 인공지능으로 뭐 좀 유용하게 써먹어 보기 시작하는 케이스. 그 중에 시장이 큰 국방.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장은 뭐 배달도 있을 거고 의료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을 거고 뭐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다 그런 영역일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에서요? 아닙니다. 그 국방은 팔란티어, 국방에서 먼저 팔란티어라고 하는 에이전트 회사가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민수기업하고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예. 네,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방이야 그렇지만 그게 뭐 의료든 혹은 쇼핑이든 혹은 뭐 지식이든 뭐 다른 기업이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팔란티어 자체는 그렇게 보지 조금 더 않습니다. 특수한 방산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 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방향성을 국방비 투자하듯이 키운다. 그런 수혜를 받은 회사인 것 같다. 수혜를 받을 회사다. 미래에 제가 그 표현을 받을 회사다.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죠. 아직 안 받았는데 시작도 아직 안 한 주가가 거예요? 그렇게 올랐는데 시작도 안 했다고요? 이야. 그 그래서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한번 이렇게 실마리를 제가 드리는데 연말에 우리 팔란티어 얘기를 들었어야지.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했잖아. 팔란티어 하나만 여쭤볼게. 그러면 국방에 AI를 도입하는 게 예를 들면 국방이라는 게 무기도 사고 뭐도 하고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이잖아요. 네네. AI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비용 효율적인 효과를 낳는다. 그런 컨셉입니까?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전쟁을 4단계로 보는데요. 예. 1단계가 이제 베트남 전쟁. 예. 가서 비행기가 가서 B-52가 가서 막 때리고 폭탄 터뜨리는 거죠. 우리 6.25 전쟁도 낙동강 전선에서 교착 당시에 우리가 예. 방어할 수 있었던 게 미 공군이 다 다리 폭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는 그 호지민 터널인가요? 몰래 밤에 이제 터널 타고 예. 하여튼 뭐 그 국경을 벗어나서 하여튼 그런데 2단계가 제 기사에 이라크 전쟁 토마호크가 비행기가 안 가고 이제 토마호크가 날아다니고 3단계가 아프가니스탄하고 요즘 우크라이나도 비슷한데 드론이 대신하는 거예요. 예. 4단계는 그런 거 폭탄 이런 거 등장 안 하고 인공지능끼리 가서 상대방 발전소 정지시키고 그 프로그램을 다 그냥 해킹해서 다 망가뜨리면 되잖아요. 폭탄도 없다. 시끄럽지도 않다 전쟁이. 예. 네. 그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AI를 국방에 쓰면 하여튼 제가 그 얘기는 to be continued로 하고 4단계까지 알겠습니다. 이야. 아니야. 하지만 하나만 여쭤봅시다. 네. 지금까지는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가 네.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건 네. 혁신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선진국의 경우에 네. 아니면 돈이 있거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부지런한 혹은 저렴한 인력이 많거나 아니면 뭐 운 좋아서 자원이 석유 자원 같은 게 나오는 이런 거였는데 네.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되면 근면하고 성실한 국가가 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없어지죠. 없어진다기보다 그러니까 강점이라는 게 강점이 경제 성장이나 이런 국민 소득이라는 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그럼 거죠. 우리나라 관건이 뭘까요? 그때 관건은 그럼 인공지능도 어찌 보면 미국 사람이 쓰는 노트북 컴퓨터나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노트북 컴퓨터나 지금 비슷하듯이 네. 결국은 다 비슷한 인공지능들을 활용하게 될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돈 내고 되면? 쓰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업 주도권을 누구 그런데 인공지능 쓰게 하다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끊을 수도 있잖아. 그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그냥 그다음 가격 통제할 수 있고. 그 구글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헤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예. 있고 예. 그렇게 AI를 국방 관점에서 봐주시면 저는 딱 맞을 거라고 봅니다. 전기요금의 원가는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네, 제가 네. 보니까 네, 전기가 어쩔 수 없이 비싼 나라가 있고 네, 전기를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네. 그것이 지금은 뭐 지금 그닥이지만 앞으로는 그게 더 굉장히 중요해질까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천연가스가 나오니까 국력이 올라가는 거고 미국은 셰일가스. 그래서 AI 때문에 에너지의 비중이 커지고 그래서 AI 반도체 다음으로 중요한 여러분이 투자하신다면 전기, 케이블, 송전, 변전 이런 걸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전기 소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태양광 이런 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거를
인력으로 성실한 인력으로 우리가 그동안 발전했고 그 밑바닥에 또 교육 시스템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해야 돼. 다시 고민하는 그걸 그 판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지. 전 세계 키신저 같은 사람들이. 제 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뭐 이렇게도 우리 한번 보자 이런 관점이고요. 제가 기술적인 예측은 오늘 말씀드린 거가 대체로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버릴 얘기가 없네. 제자 결혼시키는 얘기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빨리 그래서 제자들 그 여친한테 카톡 보내는 방법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이제 알겠습니다. 네,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또 잘 들었습니다. 또 한번 나와 주실 거죠, 교수님? 예. 저 좋은 주제가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인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